저는 물론 AI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날 거고 앞으로 반도체도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반도체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 지금의 진통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약간 파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CPI는 오히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금리는 좀 오를지언정 장기금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채권 트레이더랑 인플레이션 스왑 트레이더의 생각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 저물가 속 그죠? 초장기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케이스잖아요. 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정말 증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야 할지 연일 급락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지금 장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네, 요새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의 비유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만 하면 투자의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변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장세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느냐. 왜냐하면은 그리고 투자 지속을 가능할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이렇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용에 대해서도 가상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져서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AI 투자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회의론, 고점론이 지금 대두된 상태에서 지금 주식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이 근데 우리가 빠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다우존스는 지금 고점에서 2% 정도 빠졌고 S&P는 한 3. 몇 %,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스닥도 이제 9. 몇 %가 빠졌거든요. 그럼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진짜 약세장이냐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한국이 반도체가 많아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게 맞을까요? 매크로적으로 뭔가 큰 벌어진 건지 아닌지.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필라델피아 SOX예요. 네. 예,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 파란색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 주황색 이 세 개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사실은 그래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갔죠. 그래서 AI와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이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해답을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AI, 그 다음에 AI와 투자, 그잖아요. AI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 장비에 대해서 필요하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해야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해야죠. 인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론 반도체도 거기에 하나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 수백 조의 그 투자가 M7 다 통틀어서 수백 조의 투자가 계속해서 연간 집행되고 있고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 기술 발전하고 기업들의 흥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인터넷 버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타났잖아요.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데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G로 시작되는 기업. 구글. 그렇죠. 나머지는 기억에만 남아 있습니다. 야후라든가 알타비스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거의 사라졌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일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만 자이언트들만 살아남는 세계에서 어떤 기업들이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기술 혁신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앵커님의 그 답변을 드리면요, 질문에 대해 해답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투자가 AI에 대한 투자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왜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증가하고 해야지 반도체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 지금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래를 보고 주가를 갖다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앞에가 좋아야 돼요. 미래가. 아무리 지금이 좋아 보여도 3년, 4년 후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3일 연속으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V자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해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실제 계속해서 AI가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을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산 메모리가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뭐 그냥 작은 이슈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범용 회사로 이렇게 보이는데 중국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면 빅3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AI에 있어서도 중국발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해답을 또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두 가지 해답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저는 물론 AI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날 거고 앞으로 반도체도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반도체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의 진통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제가 지금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장중 고점은 6월 25일이었고 종가 고점은 6월 한 10며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딱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TSMC나 뭐 ASML이나 뭐 젠슨 황이나 저보다 또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AI나 반도체를 잘 알 사람들이 미래가 밝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특히나 TSMC나 ASML처럼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비미국 기업들도 앞으로 5년이 밝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사람들의 믿음이 바뀐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일은 주식시장에 비일비재하긴 한데 전무님이 매크로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를 못 믿게 됐을까? 혹시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바뀌면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주식시장도 인생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사실은 네. 주가가 떨어지신 투자자분께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인생처럼 사실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보면은 지금 거기 영향을 준 뭐 원인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문, 사실 의문은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네. 6천, 7천, 8천, 9천 가면서 여기가 고점 아닐까? 사실은 5천 때부터도 있었죠. 그럼요. 계속 있었는데 계속 갔었는데 왜 지금 그것이 하필 나타났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바뀌었습니다. 연준이 바뀌었어요. 연준이 바뀌었고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그죠? 빨리 해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합의가 깨졌고요. 지금은 사실 오늘 저녁에 또 뭐 대대적인 폭격을 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지정학적인 면이 이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금리를 인하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식도에 사실은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니까 환율도 계속 떨어지죠. 지금 백투백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BOK도. 지금 6월 달에 인상을 했는데, 그죠? 7월 달에 인상을 했는데, 9월 달에 또다시 인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두 번의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는 곧 시장에 굉장히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답을 찾으면 지금 전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가를 자극하고요. 유가를 자극하는 유가는 이제 CPI를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중앙은행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중립금리를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이제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를 갖다 놓고 케빈 워시가 이제 중립금리를 생각보다 지금 이제 타이트하다고 생각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제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네. 어렵게 느끼지 말고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이게 제가 안 써가지고 그런데 이게 5번이에요. 이게 기자회견 시장 반응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스왑입니다. 인플레이션 스왑하고 옆에는 이제 미국 30년 국채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인플레이션 스왑이라는 건 제가 밑에 써놨듯이 교환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물가치를 고정으로 누구는 지불을 하고요. 한쪽에선 수취하는 쪽이죠. 이게 이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하나는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죠. 오른쪽은 보면은 30년 금리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위에 파란색이 미국채 30년이고요. 밑에 있는 인플레이션 스왑 왼쪽의 거를 갖다가 2021년부터 쭉 길게 지금 늘여놓은 겁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스왑에 예를 들면 올해 초부터 지금 반년치만 그려놓은 거고요. 이것을 쭉 늘여놓으니까 예전까지는 미국채 30년 수익률하고 인플레이션 스왑이 비슷하게 갔어요. 그죠? 근데 2024년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인플레이션 스왑과 미국채 30년 수익률이 많이 지금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초장기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서 초장기 스왑인 미국 30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약간 파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약간 올라갈 수 예를 들면은 올라갈 수 있다.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CPI는 오히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금리는 좀 오를지언정 장기금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채권 트레이더랑 인플레이션 스왑 트레이더의 생각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빙고 정확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저물가 속 그죠? 초장기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케이스잖아요. 네. 물가가 낮은데 초장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재정 부담으로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재정 부담을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재정 부담을 보면 미국의 공공부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발등을 찍은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 수준이요. 제가 지금 이제 40조 달러를 조금 넘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매년 10%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속도로 지금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 정부 부채가 2032년에는 60조 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2040년에는 100조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복리같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60조 달러만 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7, 8년 새에 2배가 되는 건데 이것을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이 견디지 못하니까 30년 초장기 국채가 그렇게 빨리 오르는 거 아니냐. CPI가 낮아질 거라. 특히나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주식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 계속 생각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한켠에는 내가 지금 투자해도 될까 높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경기가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아?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 오지 않는 것처럼 네. 말만 나왔죠. 말만 계속 2년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켠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CPI도 지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정부 부채는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장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게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전쟁이 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전쟁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더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를 만약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절대 부채 규모니까 내가 GDP,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명목 GDP도 올라갈 거잖아요. 네. 정부 부채 비율은 명목 GDP랑 비교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채권도 명목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게 하나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요. 아니면 50년, 100년짜리 채권을 찍어서 내가 돈을 해결하겠다. 물론 이거는 절대로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감안하면 그냥 마음껏 돈을 찍을 수 있다라는 유일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미국 정치인들이 하지는 않을까요? 괴로움을 겪기 너무 싫으니까. 벌써 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영구채를 찍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상 영구채.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미국이란 나라의 채권을 사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자만 받아가라 이거죠. 그게 3,500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약정 아닌가요? 5,500억에 대한 투자 약정이고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라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영구차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그 발상이라고 같은 뭐 연장선에 있다고 좀 너무 과격한가요? 아니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원래 나왔었던 게 미국이 엄청나게 긴 만기의 채권을 찍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은 실행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꼼수를 쓸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전공법은 안 쓸 거고. 왜냐면 네. 너무 괴로우니까 긴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럼 해결이 물론 바른치는 않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한번 볼까요? 또 네, 다른 네, 자- 네. 예. 네, 네. 지금 그래서 그러면 궁금해서 제가, 네. 유가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부채 상황은 봤고요. 이 AI 기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폭락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조달금리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른쪽이 메타거든요. 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몇 달 안 됐는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지금 6월 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0bp였는데 지금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오늘 날짜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상금리입니다. CDS라 그래가지고 가상금리인데 지금 70bp에서 메타는 100bp가 됐고요. 원래 메타가 좀 높긴 했는데 네. 이 정도로 지금 해서 이게 뭐 제가 예를 이렇게 드러났지 아마존이나 다른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특히나 엔비디아가 많이 뛰어서 그렇게 언론에 나오지 다들 이렇게 뛴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AI에 대해서 속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더 많은 가상금리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요구 수익률을.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가상금리가 지금 이제 코리아 뭐 CDS가 5년짜리가 한 23, 24 이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국가 뭐 가상금리 정도 됐었는데 조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오른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애교 정도로 봐줄 수 네.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닉스는 원래 높아요. 이게 보시면 이 조달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ADR을 삼성전자는 발행할 요인이 없고요. 특히나 여러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보시면 이제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ADR 주식으로 이제 조달할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다. 한국 뭐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트레저리 스프레드가 이제 오르면서 약간씩 오르면서 특히나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 특히나 이제 그 케빈 러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이제 전쟁이 나면서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 유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금리는 또 올리고 예? 단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 금리보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장기 금리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이걸 이제 뭐 그죠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베어 플래팅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지금 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특히나 뭐냐면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약간 비둘기적으로 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를 것 같다. 그런데도 요구 수익률은 지금 높아진 상태예요. 아까 보시면은 CDS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산정 방식을 좀 일부 개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아직 뭐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산정 방식이나 이런 것을 뭐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이제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와봐야지 정확한 산정 기준을 알 텐데 어떤 산정 기준이 변화한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걸 변경한다는 자체는 여러 어떻게 보면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낳을 수가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예,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자기 마음에 자기 나름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져 있죠 지금.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한번 보시죠. 그게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속으로 전 사실 좀 이 나와봐야 사람 왜 이러나 저는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그러면 보시죠. 저희 중간중간 케빈 워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FOMC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 뭐 있었는지 예, 간단하게. 그러면 뭐 화면 보시면은요 리뷰입니다. 성명서 간단해요. 변함 없습니다.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네, 똑같아요. 근데 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문서는 매파적이었는데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는데 기자에게는 매파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CPI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요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잡아야지 뭐 물가도 내려가고요.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올라가는 미국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이 돼서 트럼프만 보지 바라기지 국채금리나 금리 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네, 소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또 세 명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아서 인상 쪽으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명이 계세요. 클리블랜드 연준의 해맥, 그 다음에 미네소타 연준의 카시카리, 그리고 댈러스 연준의 로건. 이 두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고요. 이 세 분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죠. 용감하게. 이제 다른 분 사실은 그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아니면은 중앙은행 내에서도 모든 조직에서요 로비는 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케빈 워시 의장도 여러 연준 총재와 물밑 회담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포섭해서 금리 동결과 금리 향후에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아마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반대표가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매파들은 반대표를 던진 거죠. 인상에다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앞으로의 그 CPI, PC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PC를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느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너무 자의적으로 뭐 산정 방식을 바뀌었을 때는 아마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가 항상 궁금했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성명서를 보시면 그 재무제표 자산에 대해서 6월 달에는 reaffirmed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continuing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데 굳이 단어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반대한 사람이 전부 지방은행 총재들이라서 연준 의장하고 이사들은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연준 의장이 얘기하면 거의 따르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럼 아무리 뭐 반대를 하더라도 이 사람 말 똘똘 뭉쳐 있으면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반대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문구의 체인지잖아요. 예를 굳이 들면 왜 바꿨나 싶어서 다 reaffirmed 똑같은데. 하고 continue. 네, 네, 네. 예.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reaffirme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뭐냐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6월 달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파월에서 이제 케빈 워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reaffirm,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비준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새로운 의장으로서 네. 그걸 갖다가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뱅킹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았잖아요. 완전히 다 바뀔 거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연속성이 전부 다 끊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리어펌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리어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레짐 체인지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다시 승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것 같고, continue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계속된다. 이거는 뭐 레짐 체인지와 관계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단어를 좋게 바꾼 거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요 지방은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대가 여기서 나온 거는? 그건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중요한 건데, 네. 이제 여기 미국에서 안 볼 것 같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 안에서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Healthy 뭐 Family Fight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Good Family Discussion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패밀리라는 건 우린 같은 패밀리라 이거잖아요. 그 패밀리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지고 볶아도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중앙은행 나라를 잘 하기 위해서 이걸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뭐 토론을 한 거지, 뭐 파이트라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실제로 그게 진짜 파이트였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사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의사록을 저희가 봤잖아요. 저희가 6월 의사록을 봤을 때 그 안에서는 패밀리 파이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토론이 격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격한 어떻게 보면은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표를 봤을 때도 뭐 동결과 인상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9대 9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이제 물론 이제 SB 리포트가 안 나왔고요.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FOMC에서 나올 텐데, 물론 그때 이제 SAP 리포트를 갖다가 그때까지 유지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그때는 아마 점도표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런 위원들의 전망치를 본다면 저는 이전에는 어떻게 반반으로 돼 있었다면 이렇게 반대표가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케빈 워시의 기조가 조금 변했다는 것을
위원들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었잖아요. 6월달 FOMC에서는. 왜냐하면 자기의 색깔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흐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냐 트럼프가 임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인상을 주면 굉장히 반발을 살 수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랬고, 이번에 이제 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오늘은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음번 FOMC에서 만약에 S&P 리포트가 있게 되면 이것은 이제 9대 9가 아니라 조금 더 인상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더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올해 한번 있고요. 하반기에. 내년에 다시 경기 둔화가 있으면서 다시 떨어지는 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번 FOMC에서 좀 가장 주목됐던 게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환경이 긴축됐다라고 이제 케빈 허시가 자평한 것,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 네.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외신에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그 바뀌었는지. 왜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 알아서 움직이지 않았느냐. 더 뭐 환경이 더 제약적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거꾸로 해석했어요, 시장은.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어저께 기자회견 후에 이렇게 올랐어요. 왼쪽은 이제 3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뭐 기자회견 전에 5.1%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5.2%를 넘어서 이렇게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재정 상황도 이제 앞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면 미국의 재정도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미국은 더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되겠구나. 아까 지금 제가 부채 그 증가 속도 보여드렸잖아요. 오른쪽은 뭐냐면 2년물입니다. 왼쪽은 초장기고요. 오른쪽은 초단기예요. 이제 왼쪽은 이제 미국은 트레저리 본드가 있고요. 예? 트레저리 노트가 있고요. 트레저리 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 장단기물에 대해서 나뉘어요. 그래서 짧은 것은 이제 빌 오른쪽이고요. 본드 초장기물들은 이제 30년 이거는 이제 본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년물을 보시면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익률이 원래는 베어 플래팅이라는, 왜냐하면은 그 스프레드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아지다가 그죠, 이제는 늘어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리 인상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투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달러는 그러면 약세를 면치 못하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상대 통화로 인식되는 유로화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1.136에서 1.247로 급등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또 하락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는 주식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저께 주시장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바로 떨어졌죠. 이렇게 그 발언 후에 하락했고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화하고 원화입니다. 이제 원화 엔화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달러 엔화도 일시적인 하락을 했는데 워낙 요새 그 BOJ가 속도가 거북이에요. 인상 속도가 너무 느리고, 물론 이제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이 아침에 오전에 뭐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회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제 달러 원화고요.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네. 환율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이닉스 ADR입니다. 하이닉스 ADR은요. 하이닉스는 사실상 발행을 해서 사실 그 달러로 인해서 한국의 원화를 약세를 잡아두는 큰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40조에 달하는 그런 달러가 지금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벌써 한 2, 3주 전에 벌써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걸 들여와서 환전을 한 게 아니에요. 달러 예금으로 주로 이제 외국계 이제 카트 시켜서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예금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달러 롱 포지션 바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백투백 지금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사실 저는 한국은행의 지금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 신현성 총재 체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지금 오르는 기미 게다가 환율이 굉장히 오르는 상황에서 매파적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고요. 게다가 뭐 어저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기조가 유지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환율을 잡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반영을 하는 게 전망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을 다음번에 뭐 백투백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징검다리라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가 또 환율 하락에 영향을 두 번째로 미쳤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이번에 특히 관심은 없으실 텐데 워낙 국제화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영향이 작은데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건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 특히나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무역 규모나 경제 규모가 확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원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미미하게 올랐어요. 그냥 국내만 쓰기 때문에. 이제 원화 국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뭐 앞으로 뭐 해외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깔아야 되겠지만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들이 완성이 되면 해외에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팔 때 달러로 팔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달러 받지 않습니까? 이거 원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상거래, 해외 상거래, 국제 비즈니스에서 원화로 결제하던 금액이 거의 제로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원화에 대해서 뭐 실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요. 세 번째 그것은 굉장히 주시해 봐야 될 상황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